존재 모름이 망각된 이유를 하이데거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 철학에서부터 유래되어 나오는 독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보편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독단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얘기는 좀 전에 쉬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이 이 유적인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물 분류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생물과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다 다른데 어떤 공통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공통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요 두 생물을 한 분류로 묶죠. 그죠? 그 요 분류와 또 다른 분류를 가진 생물이 있을 거예요. 얘네 둘이 또 어떤 공통점이 있으면 걔를 조금 더 상위 개념으로 묶죠. 이게 그 종속 과목 강문계 생물 시간에 배웠던 거. 그게 다 이 분류 체계를 따르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보면 유적 보편성이죠. 그러면 이 생물 분류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물을 어떤 유적인 공통 특성으로 묶는다라고 했을 때 그 공통 특성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있음이라는 사실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포괄하는 거다라고 하는 가장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겁니다. 여기서 제가 써놓은 거 유비의 단일성으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거고 그리고 이게 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제 본질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 존재론적 물음제기 안에 이제 종속돼 있는 이 인식, 관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요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헤겔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규정적이고 직접적인 것으로서 이 존재 개념을 다뤘다. 이거는 그 헤겔이 쓴 대논리학이라는 책에서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거는 헤겔은 절대정신의 자기전개로 역사를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정신이라고 하는 게 아직 없죠. 처음에는 아주 시초적인 이른바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규정적이고 규정이 없고 직접적으로 그냥 딱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얘가 어느 날 뭔가 딱 이렇게 자기를 외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겪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원한 운동인 거죠. 계속 원한으로 돌아가고 다시 자기로 회귀해서 오는데 이때 나한테 뭐가 있었네, 뭐가 있었네, 뭐가 있었네 하면서 점점 자기에 대한 규정성을 크게 만들어가는 이 과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비슷하죠. 유비의 단일성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가장 보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고 이제 그 범주 안에서 다뤄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면 그 의미에서 이 아까 한 얘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정의가 불가능하다고 이제 보는 건 거죠. 그렇게 되면 있음이라는 사실은 그냥 모든 것들이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어떤 속성 같은 것, 그러니까 특징 같은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 있음의 사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정의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라. 이런 경향이 하나가 더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이 있다라고 말할 때에 이 있다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자명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독단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이 다 지시하고 있는 바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존재 물음은 물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이데거가 문제 삼고 있고. 이게 근데 정말 그렇게 물을 필요가 없는 그런 물음인 거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있음에 관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냐라고 제기를 하는 게 하이데거의 문제 제기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로 넘어가죠. 존재 물음의 형식적 구조라고 하는 이제 제목을 달고 있는 2절에서의 물음. 이 첫 번째, 이 물음을 탁월한 물음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식의 독단에 빠져서 이 물음 자체가 망각되어 왔고 은닉되어 왔는데 이 문제를 다시금 자기가 끌어내서 하나의 아주 탁월한 물음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첫 단락에서 하는 이야기.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하이데거의 아주 유려한 이제 뭐랄까 사유가 펼쳐집니다. 차자 나섬과 방향 제시라고 하는 거고요. 예, 이건 뭐냐 하면 이미 우리한테 어떤 우리가 지금 존재 물음이라고 하는 이 물음을 떠올리고 존재 물음이라는 걸 지금 자기가 의미화하자마자 어떤 특정한 방향이 거기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찾아 나설 때는 찾아 나섬과 동시에 거기에 방향 지워짐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전반부에서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우리가 평균적이고 모호하지만 어떤 존재라고 있음이라는 요거에 대한 평균적이고 모호한 이해가 있다라는 사실로부터 나오는 이제 겁니다. 뭐 모든 존재자는 있고 그렇게 있죠. 근데 이게 거기에 어떤 그렇게 의미를 묻는 것 이게 하나의 탐구라고 지금 하이데거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물음의 구조를 세 가지로 이제 나눕니다. 이게 뭐냐면 물어지고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물음이 걸려 있는 것이 있고 물음이 꾀하고 있는 것 이런 게 있어요. 네. 물어지고 있는 것은 뭐 존재죠. 물어지고 있는 건 존재예요. 그러니까 주제를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존재 물음을 물을 거야. 그러면 물음이 걸려 있는 건 뭐겠어요? 존재자겠죠. 존재자들. 이거 실제 있는 것들. 그러니까 존재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그러니까 요 전반부에서 하이데거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존재와 존재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아까 세 가지 독단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세 가지 독단적인 경향이 전부 타겟팅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 이전까지의 철학자들이 물었던 거나 그에 대해서 답했던 것들은 전부 존재자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있는 것들로부터 유비해서 올려놓은 존재, 있음이라는 이 사실 자체가 거기까지는 전부 존재자의 영역이야. 그런데 자기가 지금 묻고 있는 건 그게 아니라 있다는 것 그 자체를 묻고 있는 거야. 존재와 존재자를 구분해서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음이 걸려 있는 건 있다. 물어지고 있는 것은 있다라는 고사실, 있음이라고 하는 그거고, 물음이 걸려 있는 것들은 요 존재자들, 각각의 것들이 있는 요 상태, 요거가 있고, 물음이 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물음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뭔가 이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묻는 자의 문제가 있는 건 거죠. 이걸 묻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어떤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 거니까. 요 세 가지 도식은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뭔가 어떤 질문과 맞닥뜨렸을 때 그 질문을 심층적으로 사유해 보는데 요 세 가지 도식을 딱 적용해 보면 아주 좋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그 호정쌤이 요즘 SF 세미나를 하고 계시잖아요. 똑같죠. 르윈이 지금 르윈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고 이 문제를 어떤 소설적 소재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 문제를 물음으로써 르긴이 의도하고 있는 바가 뭐고 이것들을 하나의 구조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음, 여지를 제공하죠. 이 물음의 형식적인 구조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뭐든 간에 공부를 할 때는 질문이 가장 중요해요. 질문을 심층화시키고 질문을 심화시켜가는 과정이 저는 또 이제 공부의 과정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그렇고요. 이 물음 자체는 질문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하고 결부돼 있어요. 이건 뭐냐? 우리 스스로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질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질문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묻는 자는 물음 자체의 특징을 통해서 스스로 투명해진다. 다시 말해서, 이걸 물음으로써 자기 존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아주 투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건가요? 지금 하이데거의 의도가 뭔지 알겠죠? 존재 물음을 물음으로써 그걸 묻고 있는 이 현 존재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특성을 가장 투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싶다. 이게 지금 철학자 하이데거의 어떤 포부, 야망 같은 건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현 사실로서 모호한 존재이에요. 여기서 또 이제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하는 용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현 사실. 아, 그냥 왜 이걸 사실이라고 안 하고 현 사실이라고 하지? 예.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읽으실 때? 그죠? 요 현자가 붙으면 항상 지금 여기라고 하는 그 조건에 관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죠? 자,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존재자죠. 존재자예요. 우리 각자가 각각이 서로 취향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취향이 다르다는 거니까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다르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도덕관도 다르고 뭐 온갖 것들이 우리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 다르다는 점에서 우리는 뭐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그런 방식으로 조성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현사실적 조건 안에서 살고 있는 현 존재죠. 이런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뉘앙스가 감각적으로 딱 파악되면 이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딱 거기에 걸려 있는 그 상태. 요걸 말하는 거예요. 현사실이라는 말로서. 저 우리가 어떤 존재에 관한 물음을 던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어떤 존재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에 머물고 있어요. 그게 존재 물음을 묻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사실적인 조건인 겁니다, 지금. 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사실이에요. 그게. 우리는 평균적이고 모호한 존재 이해 속에 머물러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존재의 의미는 모르지만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어.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너무 감탄스러워요. 그러니까 철학자가 사유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한다면 이런 걸 사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덤벙덤벙 알고 있는 거 이런 것들에 심층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뭐고 그와 같은 의미가 지금 어떤 형식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져가는 이게 이제 철학자인 거죠. 너무 그런 의미에서 하이데거는 진짜 뭐 말이 이상하지만 정말 철학자의 어떤 이 형상을 보여주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근데 뭐 물론 그 인간 하이데거의 그 개인적인 면모는 좋아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나치에 찬동했고 어 되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뭐 아무렇지도 않진 않았어요. 되게 소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이 자기의 어린 제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막 이런 거였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기 나치 경력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그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철학적인 면모, 철학자로서의 면모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한 유형의 사람인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지금 존재 물음을 물을 때는 우리가 처해 있는 요 현사실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요게 저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단락. 2절의 네 번째 단락에서 하는 이야기. 이는 존재에 대한 평균적이고 모호한 이해, 현사실에서 비롯된 것, 이 평균적 이해, 존재 이해라는 실마리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거고요. 그리고 요 전승된 이론 안에서 은닉된 존재 이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앞에 다 이야기했었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헤겔 뭐 이런 양반들이 또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이 사람들이 계속 존재의 문제를 다루려고 했지만 계속 존재자의 이해 안에 머물러 있었다. 이 안에서 존재 물음은 점점 더 망각되어 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와 같은 이론들이 존재를 더더욱 망각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하죠. 왜 그러냐면, 어, 계속 이게 자명하고 보편적이고 정의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이론화를 딱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더더욱 묻지 않게 되는 효과를 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무너지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승되었던 존재에 관한 이 존재론들은 더 뭐라고 해야 될까? 독단적인 경향이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는 건 거죠. 그렇고 이게 이제 요 시간 후반부 시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었던 존재는 존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명시적으로 딱 드러나는 절이 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부분. 그래서 무너지고 있는 존재, 존재의 의미는
존재자의 계열을 소급해서 밝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유비 이야기했었죠. 유비의 단일성. 그래서 최근유와 종차에 따라서 분류 체계를 나누고 그 분류 체계의 최상단의 위치에 있는 보편적인 어떤 것. 이것은 그냥 존재자예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존재는 얘네들하고는 아예 다른 층위에서 논의돼야 되는 거지. 계속 이 유적인 보편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계속 존재자의 문제에서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문제는 결국에는 독단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설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하이데거의 문제의식인 겁니다. 그래서 존재는 그저 있음 그 자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 유비의 단일성에 의해서 유적 보편성으로 설명되는 종류의 게 아니잖아요. 존재, 있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 물음은 존재 물음 나름의 형식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그거 기억나시죠? 읽어보셨을 때 실존론적이라고 하는 거 얘기했었죠. 있었죠. 하이데거. 기억 안 나세요? 아니,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실존론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 절의 끝부분에 가면, 자기가 이제 할 건데, 실존론적 분석론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존재 물음은 존재자를 묻는 이 전승되어 왔던 존재론의 문제 설정과는 다른 문제 설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는 다른 형식이 필요해. 그 형식이 뭐야? 실존론적 분석론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요거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다시 읽으셔야 돼요. 강의 끝나고 다음 절로 바로 읽으시면 안 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강의가 끝나고 나면 그 주에 나간 부분을 다시 읽으세요. 제가 한 이야기를 상기하시면서 다시 읽으시면 이해가 훨씬 잘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그 다음 부분을 읽어 가시면 돼요. 의문을 남기면서. 아, 여기서 하이데거식으로 말하자면 뭐냐면 우리가 텍스트를 읽을 때 모르잖아요. 이게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이지?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모름의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모름을 그냥 모르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철학 공부를 하는 이유는 어떤 이 철학자가 하는 말의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사고를 활성화시키고, 이 사고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내 인생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결정적인 국면들, 내지는 일상에서 내가 잊고 있었던 어떤 것들을 다시금 나의 사유 안으로 불러와서 이걸 재활성화시키는 게 이제 공부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재활성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형시키려고 하죠. 다른 존재로 거듭나는 거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자면 이 일을 잘 하려면 내용을 잘 정리해서 그걸 머릿속에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모르는 상태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 보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괴롭죠. 모르면 힘들어요. 진짜 나는 너무 바보 같고 나는 완전 쓰레기고 막 온갖 형태의 이 자기 멸시가 막 미친 듯이 나한테 다가와요. 그리고 그런 식의 어떤 이 절망의 강도가 높은 상태에서 오래 버티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 모르는 상태에 오래 머물러 봐야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나를 변형하는 거, 이거의 강도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더 잘 바뀔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네. 모르는 상태에 얼마나 내가 진지하게 잘 달라붙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존재와 시간이라는 텍스트도 똑같아요. 끝까지 가면, 그래서 다 읽고 나면, 아니, 그래서 얘는 존재가 뭐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존재 물음이라는 그 물음을 붙들고 이 두꺼운 책에서 계속 머물러서 사유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감각.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좀 흥분했어요. 되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돼서 좀 흥분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네, 그렇고 그래서 요 뒤에 있는 물음은 이 정리는 거의 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독특성을 묻고 있고 이 존재자에게 존재를 묻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존재, 있음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뭔가를 묻는다라고 하는 건뭐 어디서부터 출발하겠어요? 실제 우리의 생활 세계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나도 있고 쟤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는데 도대체 왜 없지 않고 있는 거지? 도대체 있다는 건 뭐지? 이런 식 존재자로부터 물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음이 걸려 있는 것은 존재자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묻고 있는 자의 문제로 이제 그 다음 넘어갑니다. 묻고 있는 자, 묻고 있는 자가 바로 이제 현존재, 현존재. 우리가 현존재예요. 각각이 처해 있는 조건, 각각이 서로 다른 선호, 각각이 서로 다른 취향, 각각이 서로 다른 싫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 속에서 다 있죠. 우리는 지금 2025년에 살고 있어요. 진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연도를 들을 때마다 너무 소스라치게 놀랍지 않습니까? 아, 2025년이래요. 21세기가 되고서도 25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 이게 소스라치게 놀라울 때가 있어요. 이 지금이 2025년이라는 게. 그죠? 그게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조건이죠. 묻고 있는 자. 우리의 존재는 현존재. 거기에 있는 존재. 어디에 있는 존재? 2025년에 지금 대통령 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 그런 현존재. 그게 지금 우리 현존재죠. 그거 외에도 훨씬 어떤 미시적인 촘촘한 어떤 관계망 속에 놓여져 있죠. 우리 각자는. 어. 그게 우리의 현존재입니다. 다자인. 예. 이 현존재. 이런 조건 속에 있는 사람. 실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자기의 있음의 사실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존재. 그게 현존재예요. 예. 너무 실존적이지 않습니까? 예. 뒤에 가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내던져진 존재라는 말이 나와요. 본문에 가면. 우리는 내던져진 존재예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달라이라마님은 모르겠어요. 달라이라마님은 이제 중생을 구제하시려고 세상에 선택으로 오셨을 것 같은데, 우리는 아니죠. 전 정말 그걸 상상적으로 관취해보면 너무 태어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와, 안 태어날 수 있었으면 안 태어날 수 있었을 텐데, 가기 싫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버티다가 끌려나온 것 같아요. 그런 농담이 있는데 아시나요?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우는 이유? 쫓겨나서. 거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밀어내니까 싫어요 이러면서 우는 겁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내동댕이 쳐졌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의 현사실적인 조건을 구성하고 있죠. 현사실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현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동댕이 쳐졌기 때문에 묻습니다.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있지? 왜 살아가지? 그거예요. 그 물음을 묻고 있는 자, 현존재. 그게 현존재. 그래서 존재 물음을 던지는 요 현존재가 존재 물음을 묻는다. 그러면 현존재의 특유한 물음이 존재 물음이기 때문에 존재 물음을 열심히 이제 뭐 얘기를 하기 전에 뭐가 밝혀져야 되냐? 현존재가 지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있는지, 현존재의 어떤 방식으로 현존재가 지금 있는지, 현존재의 구성, 현존재의 구조, 이걸 먼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책을 읽을 때, 철학책을 읽을 때, 목차를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선생님들한테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존재와 시간을 보실 때, 이제 그러니까 이 서론이든 뭐 본문이든 어쨌든 간에 이 글을 읽기 전에 항상 목차를 먼저 한번 읽고 읽으세요. 그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내동댕이 쳐진 존재고 그걸 묻는 현사실적 조건을 묻는 존재로서 현존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현존재의 구조를 먼저 밝혀야 된다 이야기하면 본문이 뭘로 시작하는지가 너무 뻔해요. 현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걸로부터 본문을 시작할 거예요. 서론이 끝나고 나면. 이런 걸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상해보고 그 예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존재와 시간 정도 되는 이 어려운 텍스트를 읽을 때는 이거는 미로 속에 들어가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내 위치, 내가 지금 텍스트에 어디쯤 박혀서 읽고 있는지를 자꾸 까먹어요. 근데 전체 그림 속에서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의식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텍스트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차를 될 수 있으면 그 틈이 나실 때마다 목차를 읽으시라. 이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요. 뭐 다음 순환 논증 이야기는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게 왜 순환 논증이냐라고 하면 존재자를 그 존재에서부터 규명해야 된다고 지금 서론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걸 규명하려면 존재의 의미로부터 존재자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면 존재의 의미로부터 존재자를 투명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존재자를 다시 그 존재에서 규명해야 된다는 요 순환이 생겨요. 그죠? 그럼 뭐냐면 결론을 내기 위해서 계속 전제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요 무한 루프가 생기죠. 근데 하이데거는 이건 순환 아니라고 그럽니다. 순환 아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미 평균적이고 모호한 존재 이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음의 실마리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환, 오히려 이건 나중에 가면 어떤 식으로 얘기되냐면 이 순환에 적극적으로 올라타서 순환에 거듭하면서 의미를 계속 풍부화시켜 나가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이걸 갖고 순환 논증이라고 비판하는 건 아주 그냥 형식적인 비판에 불과하다라고 일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자, 요 순환은 뒤에서도 조금 더 나오니까 나중에 갖고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 현존재가 현존재 특유의 물음, 도대체 있다는 건 무엇이고, 이 있음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을 끊임없이 던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현존재로서 우리 자신은 존재와 매우 탁월한 의미 연관을 맺고 있다. 이걸 보여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존재 물음의 제한 규정은 뭐 이제 물음의 형식적 구조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 현존재가 있음을 물을 수 있다는 거 지금 다 설명한 얘기예요. 다시 그걸 지금 더 세부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 물음으로서의 이 물음을 예각화해야 된다. 현존재에게 있음의 의미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다시 지금 잘 보세요. 맨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던 건 그냥 도대체 존재에 관해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하이데거의 문제 설정이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10분 쉬고 와갖고 20분 딱 지나고 나니까 어떤 물음으로 바뀌었어요? 현존재에게 있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각자, 현존재로서의 우리 각자에게 살아간다는 것과 도대체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물음이 살짝 바뀌지 않았나요? 네. 더 포커스가 좁아졌죠. 이게 예각화입니다. 존재 물음을 훨씬 첨예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물음이 훨씬 구체적이고 이걸로부터 우리가 이 물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존재에 관한 물음을 해볼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음은 하이데거 자신도 알아요. 계속 그걸 넌지시 비춰요. 답할 수 없는 물음이라는 거예요. 정의될 수 없고 명확하게 규정될 수 없는 물음이라고 이제 하이데거 자신도 계속 이 의미를 계속 슬쩍슬쩍 내비칩니다. 그러면서 이 물음은 무너지지 않은 물음이라는 점에서 이미 제기된 물음이다. 라는 아주 알쏭달쏭한 말을 이제 하죠. 그 이유는 물음을 향한 접근이 언제나 보편성에 대한 물음이었거나 사변적인 접근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순환을 통해 의미를 계속 넓혀간다. 그리고 이 순환에 올라타서 순환 자체를 계속 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걸 하면 할수록 존재의 그러니까 있음이라는 것의 의미가 점점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그렇다는. 근데 이건 드러나기만 할 뿐이지 어떤 존재란 뭐뭐뭐야 라는 형식으로 답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이 있음이라는 물음 자체가 물음을 첨예화 시켜야 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과정을 쭉 겪고 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났지? 이렇게 묻다가 지금 이 조건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지로 첨예화가 됐죠. 존재와 시간이란 텍스트 전체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물음이
훨씬 더 첨예하고 예각화돼 있고 말 그대로 물음 자체의 의미가 커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과 그냥 이런 식의 물음을 던지지 않고 살아가는 분명히 또 다른 뭔가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의도하는 건 뭐냐? 지금 현 존재의 삶 안으로 사유를 다시금 불러오는 이 작업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던 실존성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그 뒤에 따라 나와요. 학문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하는 이 물음도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그때마다 한 존재자의 존재다. 그때마다 한 존재. 이게 지금 뭐 하이데거가 뭐라고 말했다 그랬죠? 그때마다의 한 존재. 현 존재예요. 그때마다 어떤 조건 속에 있는 하나의 존재, 현 존재인 겁니다. 사태 분야들은 그에 상응하는 학문으로 분화됐다. 뭐 이런 말들을 얘기를 하는데 현 존재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다고 하이데거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냐? 그 역사학에서 다루죠. 이런 식의 역사적 과정을 거쳐갖고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뭐 우리가 어떤 뭐, 우리 생체 반응이 뭐가, 누가 때리면 아프고, 그리고 뭐 무슨 일을 당하면 슬프고, 이런 것들을 저 어디서 다룰까? 생리학, 정신병리학, 뭐 이런 데서 이런 식의 문제들을 다루죠. 세부 분야들이 쭉 우리의 이 현존재의 조건을 다루는 세부 분야들에 따라 학문 분야가 이제 분화돼 있어요.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의 한 존재자의 이 사태 분야들을 다루는 것이 학문들, 제반 학문들이에요. 그런데 이 각 분야들은 이 존재자의 근본적인 구성틀, 다시 말해 존재 물음을 통해서 이것들을 규정하는 요 상태까지는 가지 않아요. 딱 세부 분야의 그 포커스 안에만 머물러 있죠. 그래서 이 그때마다의 한 존재 자체에 접근하는 근본 개념들을 내가 정립할 거야. 그게 지금 이 존재와 시간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하이데거가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나중에 가면 기초 존재론이라고 불러요. 가장 기초가 되는 존재로서의 이 학문 이렇게. 네. 근데 이 하이데거가 살았던 시절에는 이른바 이 제학문들의 위기가 닥칩니다. 그건 뭐냐면 주관주의와 객관주의 사이의 대립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당시에 있었던 학문의 심리학주의와 실증주의의 대립이라고 이제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건 인용문을 제가 써놓은 건데 이러한 영역들 모두 다 존재자 자체의 구역에서 획득하고 있는 한 그러한 근본 개념들을 길어내는 선행적인 탐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존재자를 그 존재의 근본 구성틀에 있어서 해석하는 말한다. 그러한 탐구가 실증 과학을 앞서가야 한다라고 이제 하이데거 자신이 26쪽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인간에 대한 현존재에 대한 학을 구성할 때 이걸 전부 심리학적인 어떤 것의 사실 인간의 심리가 그런 방식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학문 분야든 세계상이든 그게 그런 방식으로 구성돼 있는 거야라고 하는 입장과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이 그 세계를 이런 방식으로 모사해서 받아들인 거야라고 하는 서로 화해할 수 없는 두 입장이 막 싸워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처음에 말했던 주관주의에서 심리학주의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학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리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인간한테만 그런 거니까. 반대로 객관주의의 입장에 서면은 도대체 이게 뭐야 객관적인 사실로 그렇게 있다라고 하면 인간 의식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주관적인 사태를 설명할 수가 없게 돼요. 하이데거의 문제의식은 뭐냐?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싸울 게 아니라 이것 두 개를 근거 지을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위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로는 하이데거한테 굉장히 학문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시급한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존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뭐 앞서 얘기했던 고대 존재론적인 맹목성을 넘어서는 어떤 그 목적도 있고 그리고 그 맹목성 외에 지금 유럽 학문이 겪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그것도 있고 또 동시에 양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었겠죠. 이 대전쟁 시대에
사람들이 상실해 가고 있는 이 삶의 의미를 다시금 삶 안으로 회복시켜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다. 그러니까 존재와 시간은 굉장히 고 문제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이 작업인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야기는 다 아까 했었던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현 존재가 존재적으로 뛰어나다. 그건 왜냐? 자기의 자기가 존재하는 의미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있다라고 하는 거고, 현 존재의 존재를 이제 실존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현 존재가 존재와 이런저런 방식으로 어떻게든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존재가 항상 그때마다의 어떤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실존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존재는 있는 것들 속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죠. 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게 뭐다? 현 존재의 실존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실존적 존재죠. 어, 시대에 대한, 시대가 나에게 제기하는 물음이 항상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우리 삶에서도 계속 그런 물음들이 던져져 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의 경험들이 보통 뭐 있으실지 모르겠으나, 어, 우리가 참 엄마하고는 되게 친해지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진짜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든 건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엄마는 엄마의 어떤 현사실들이 있을 거예요. 엄마가 가지고 살아왔던. 어떨 때는 어때야 한다. 뭐, 자식은 어때야 하고, 부모는 어때야 하고, 그리고 사람이라면 어느 시기가 되면 뭘 해야 되고 하는 게 엄마가 가지고, 현존재로서의 저희 엄마가 가지고 있는 현사실들일 겁니다. 근데 저는 다르죠. 저는 엄마하고 다른 조건에서 자라왔고, 엄마하고는 전혀 다른 현사실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뭐, 나에게 제기하는 어떤 것들,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제가 결혼을 한 상태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을 해라 라고 하는 이거는 엄마의 입을 통해서 결혼을 해라 라고 나왔지만, 내가 내동댕이 쳐진 어떤 세계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역사성 속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어떤 것이에요. 그런 식의 상징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엄마의 입을 통해서 세계가 나에게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너 결혼해야 돼. 그러면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 실존적 고민에 빠집니다.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애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와 같은 식의 고민이 확 닥쳐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존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건 막 무슨 되게 거대한 시대가 던지는 막 담는 역사의 경랑 앞에 서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게 엄마의 입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내 남자친구의 입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 이 시대가 제기하는 물음이 나에게 항상 달라붙어요. 그리고 우리가 산다는 건 뭐냐 하면, 그 물음에 어떤 형태로든 내가 답해가면서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현존재로서의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위치 같은 건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아주 되게 중요해요. 실존적인 물음을 의식하고 사는 것과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있죠. 엄마가 결혼을 하라 그랬어? 그럼 결혼해야지 뭐. 결혼해. 그리고 뭐 결혼을 하면 사람들이 다 애를 낳잖아? 그럼 나도 애 낳지 뭐. 이렇게 묻지 않죠. 그냥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과 불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세상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데, 이게 맞나?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하는 상투적인 말로 깨어 있다고 말하죠. 이 질문. 깨어서 사는 건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너무 피곤한 일이에요, 이건.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계속 그걸 요구받죠. 깨어 있을 것을. 그렇지 않으면 휩쓸려서 쭉 살아가게 되니까. 하이데거도 여기서 지금 묻고 있는 거, 실존이란 말로 묻고 있는 건 뭐냐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 거냐라는 질문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어요. 현 사실을 짊어지고 사는 현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겁니다. 그리고 그걸 딱 한마디로 정리해서 하는 말이, 그 현 존재가 처해 있는 현 존재의 실존성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그게 현 존재의 존재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존재 구성 틀이다. 그 구성 틀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있음에 대한 의문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왜 있고, 세계는 왜 있고, 이런 식의 있음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묻고 거기에 대해 답하는 거. 그게 지금 이 존재와 시간이 목표하고 있는 그런 목표다. 예,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정리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작업을 하이데거가 뭐라고 규정하냐? 실존론적 분석론이다. 실존적 이해를 하려고 하는 실존론적 분석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네, 오늘 예, 첫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